베일을 쓴 하숙인. 셜록 홈즈가 탐정으로 활동한 23년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일한 기간도 17년이나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실 그의 활동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다. 문제는 그래서 자료를 찾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지가 늘 더 어렵다. 내 집 선반에는 연도별로 정리된 자료와 서류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들이 쭉 놓여 있다. 이 자료들은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 말기의 사교계와 정계의 스캔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추문들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이 나서서 명예와 가문의 명성을 위해 세상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 점은 나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홈즈는 자신의 직업적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따로 분류해 자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자료들을 손에 넣어 영구히 없애버리려 시도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정체는 곧 밝혀졌지만 만약 또 한 번 그들이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려 한다면 나는 홈즈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세상에 발표하고 말 것이다. 그들은 때론 직업 정치인으로, 때론 등대직이나 점잖은 지식인으로 위장하는 탐욕스런 인간들이었다. 홈즈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탁월한 직관과 관찰력의 소유자지만 매번 사건을 맡을 때마다 그런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되는 건 아니었다. 어떤 때는 사건을 풀기가 무척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쉽게 풀어내기도 했다. 그런데 가장 참담한 비극들은 홈즈가 맡을 기회가 없었던 사건들에서 대부분 일어났다. 내가 지금 시작하려는 이야기도 그런 사건들 중 하나다. 인명과 지명은 가명을 썼으며 이야기는 모두 실제 내용임을 밝혀준다. 1896년 말쯤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오전, 난 홈즈에게서 빨리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도착했을 때 그는 담배 연기가 꽉 찬 방에서 편편한 하숙집 아줌마 같은 나이든 부인과 함께 앉아 있었다. 홈즈는 내게 소개했다. 자, 메릴로 부인이시네. 사우스 브릭스턴에서 오셨지. 왓슨, 부인께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으니 피워도 괜찮네. 참, 부인께서 흥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 자네도 들어보라고 부른 거라네. 내가 도움이 된다면. 부인, 양해 말씀드리는데 제가 론더 부인을 방문할 경우엔 입회인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미리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죠, 홈스 선생님.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지금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생님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그러시다면 오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기 전에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주시면 왓슨 바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론도 부인이 댁에서 하숙 생활을 한 지가 7년이 됐는데 그 부인의 얼굴을 단 한 번밖에 못 봤다는 얘기지요? 안 본 게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메릴로 부인이 말했다. 네, 그러니까 론도 부인의 얼굴에 끔찍한 상처가 나 있어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웠다고요? 그렇답니다. 선생도 그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언젠가 한 번은 우유 배달부가 2층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녀를 언뜻 보게 됐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우유통을 떨어뜨려 정원이 우유바다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정도로 참혹한 얼굴이죠. 내가 그녀를 보자 그녀는 얼른 베일을 내리며 말하더군요. 메릴로 부인, 제가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를 이제 아셨겠죠? 하고요. 그녀에 대해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전혀요. 처음 하숙하러 왔을 때 자신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는 하숙비를 꼭 현금으로 치르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넉넉히 내고 얼마나 더 있겠다는 말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이런 하숙자가 있는 게 행운이죠. 그녀가 왜 하필 부인 집을 선택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집은 길에서 좀 들어간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집들보다 조용한 편이죠. 그리고 제가 혼자 살거든요. 그녀는 이미 여러 집을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집이 제일 조용하니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인께서 그녀의 얼굴을 우연히 한번 봤다고 했는데 7년 동안 살면서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습니까? 홈즈 선생, 난 그 하숙인이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하숙인은 정말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녀의 건강이 걱정돼서요. 그동안 아주 나빠진 것 같아요. 게다가 그녀는 악몽으로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한 번은 살인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울부짖으며 당신은 잔인한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한밤중에 그랬기 때문에 난 밤새도록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래서 뒷날 아침에 그녀에게 가서 말했죠. 론더 부인, 괴로운 일이 있으시면 목사한테 가서 의논하세요. 아니면 경찰에 알리든지요. 둘 중 한 곳에 도움을 구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하더군요. 뭐라고요? 경찰은 절대 안 돼요. 목사도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아줄 사람이 있다면 저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남한테 말하기 뭐하면 소설책에 나오는 것처럼 탐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홈즈 선생,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선생 이름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더군요. 홈즈 선생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말 바보 같았다고 한탄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분이 오시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야생동물 서커스단에 있는 론더 부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스 팔머라는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하고요. 그녀가 쪽지를 줬는데 보시겠어요? 그분이 이걸 보시면 꼭 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고 말하더군요. 아, 쪽지도 가져오셨군요. 그럼 부인, 왓슨 박사와 잠깐 얘기할 게 있으니까 3시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를로 부인은 어기적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렇게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떠난 후 홈즈는 곧바로 자료 뭉치에 섞여있는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한참 종이 더미를 뒤지더니 뭔가를 찾았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이내 흥분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책 한 권을 펼쳐들었다. 그래, 그때도 이 사건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왓슨, 여기 책 속에 메모한 글을 좀 보게. 이상하지 않나? 근데 그때는 내가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검시관이 틀린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도 말이지. 아무튼 아버스 팔버 사건 기억나나? 아니, 안 나는데? 그때도 자네가 같이 있었어.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한 의문만 들었던 거지. 그리고 나한테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잊어버렸지 뭐. 자, 이 기사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게. 자네가 요점을 한번 말해보게. 얘기는 간단해. 론더라는 사람은 그 당시 꽤 알려져 있었지. 어멜이라는 유명한 흥행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라이벌 관계였어. 아무튼 론더가 그때 술을 엄청 마신 건 사실이야. 사건이 일어난 무렵엔 사생활도 사업도 모두 엉망이어서 내리막길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비극이 일어났던 날 밤에 서커스단은 버크셔의 한 마을인 아버스 팔버라는 곳에서 묵게 되었더니 워낙 한적해 관객이라고는 없는 곳이라
그날 밤엔 공연을 안 하고 그냥 쉬기로 한 거야. 그 서커스단에서 가장 유명한 건 북아프리카 사자쇼였는데 사자 이름이 사하라 킹이고 론더와 그의 아내가 사자와 함께 쇼를 하는 것이었지. 신문에 나온 사진을 보면 론더는 돼지 같은 생김새였는데 그의 아내는 아주 미인이었어. 그런데 부부는 그날 사자가 다른 때보다 더 난폭하게 구는 걸 알고 있었지만 평소에 두 사람을 잘 따랐기 때문에 별 특별한 생각 없이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갔던 거야.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론더와 그의 아내만 했어. 부부가 함께 줄 때도 있었고 혼자 줄 때도 있었지. 어쨌든 그 일은 절대 남에게 안 시키고 그들 스스로 했다는군. 왜냐하면 사자가 자신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날 밤에도 그들은 같이 먹이를 주러 갔다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거지. 자세한 내막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군. 어쨌든 서커스 단원들은 밤중에 동물이 으르렁대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잠을 깬 거야. 남자들이 램프를 들고 갔을 때는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지. 사자 우리 문은 열려 있고 론더는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다는군. 그의 아내 역시 넘어져 있었는데 사자가 그녀를 물어뜯고 있었다는 거야. 얼굴이 이미 참혹하게 찢겨져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았대. 단원 가운데 거구인 레오나르도와 글릭스 등 몇 명이 즉시 사자를 떼어내 우리 안에 가뒀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건 론더 부부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을 때 사자가 갑자기 달려들었을 거라는 거지. 뭐 다른 증거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상한 점은 론더 부인이 너무 심한 고통 때문에 정신착란을 일으킨 것인지 들것에 실려갈 때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겁쟁이, 비겁한 인간 이라고 말이야. 간신히 살아난 그녀는 6개월 후에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검시관이 이미 그 전에 사망했다는 판결을 내린 거야.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가? 내가 물었다. 글쎄 말이야. 버크셔 경찰의 젊은 에드먼드 경위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똑똑한 사람인데 나중에 인도로 인사발령이 났지. 하여튼 그가 한 번은 여기 들러서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네. 금발의 비쩍 마른 청년 말인가? 그렇지. 금방 기억하는군. 그런데 그 친구가 뭘 의심했는데? 나도 같은 의심이 들었는데 자, 사자 쪽에서 한번 생각해보세. 사자가 문 밖으로 나왔어. 자유로워진 사자가 무얼 했을까? 우선 론더에게 달려들려고 6발짝 정도 뛰었지. 론더는 달아나다가 사자가 발톱으로 그의 머리를 핥히는 바람에 그대로 땅에 쓰러졌어. 그리고 사자가 도망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자에게로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한 거지. 그녀가 울부짖으면서 한 소리는 남편이 구해주러 오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소리였는지 모르지만 이미 죽어있는 그 불쌍한 론더가 어떻게 그녀를 구해줄 수 있었겠어? 안 그런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점이 정말 이상한데 사자와 여자의 소리뿐 아니라 그 사이에 공포에 질린 남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거야 분명 론더의 소리였겠지. 아니, 머리가 깨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지른단 말인가. 그런데 남자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2명 있었다니까. 뭐 그 단원들 간에 난리가 났을 거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얘기해보게. 사자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론더 부부는 우리에서 10발짝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 론더는 사자를 보고는 도망가다 쓰러졌고 그의 아내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했겠지. 차라리 그곳이 안전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그녀가 달려가려고 하자 사자가 날쌔게 달려든 거야. 그녀는 남편이 도망간 게 사자를 자극했다고 생각해 남편을 비겁하다고 분개했던 거지. 만약 그들이 사자를 피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대했다면 사자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야. 멋진 추측이긴 하지만 자네 생각엔 한 가지 오류가 있네. 뭐지? 그들이
우리에서 10걸음쯤 떨어져 있었다면 도대체 누가 문을 열었다는 건가? 그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자가 미리 문을 열어놓았을까? 그 부부는 항상 사자와 함께 쇼를 하고 장난도 치며 지냈기 때문에 사자가 그들을 잘 따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주인들을 공격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단원들 중 아까 말한 그 남자가 사자를 자극한 게 아니었을까? 홈스는 아무 대답도 없이 잠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럴 수도 있지. 론던은 적이 많았다고 하거든. 에드먼드 경위의 말로는 술만 마시면 난폭한 행동을 했다는군. 몸집이 크고 힘도 세서 서커스 계통 사람들과 곧잘 싸움을 일으켰다는 거야. 아까 그 메릴로 부인이 말한 것처럼 아직도 소리를 치며 죽은 남편을 욕한 론더 부인이 이해가 되기도 해.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자고. 자, 왓슨, 가재 요리와 포도주 한 병이 있으니까 가기 전에 먹고 기운을 내세. 마차가 메릴로 부인 집 앞에 멈췄을 때 뚱뚱한 그녀가 현관문을 연 채 버티고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이 한적한 곳에 있어 조용했다. 우리를 2층으로 안내하며 그녀는 론더 부인과의 대화를 잘 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다. 그녀를 놓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는 눈치였다. 계단에는 오래되어 해진 카펫이 깔려 있었다. 비밀스러운 론더 부인의 방은 오랫동안 사람이 거처하지 않은 공간처럼 창문이 꽉 닫혀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짐승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살았던 운명이 저주로 되돌아온 것인지 이젠 그녀 자신이 짐승처럼 갇힌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방에 다 부서져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랜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젊었을 때는 꽤 아름다웠을 몸매였다. 아직도 예전의 자태는 조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얼굴엔 검정색 베일이 입술까지 덮여 있었지만 털의 곡선을 보아 상당한 미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됐다. 그녀는 목소리가 부드럽고 상냥했다. 제 이름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홈즈 선생님. 그렇습니다, 부인. 제가 그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아셨죠? 간신히 회복되고 나서 에드먼드 경위가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후회가 되더군요. 그냥 모두 솔직히 털어놓을 걸 그랬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왜 그때 거짓 증언을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제 양심에 걸려 파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척 가까운 사이였으니까요. 네, 무척 가까웠었죠.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까? 네, 홈즈 선생님. 그는 죽었어요. 그럼 왜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않은 거죠? 그 사람 말고도 또 한 사람이 관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자신이죠. 경찰에 알리게 되면 온 세상에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죽는 게 좋죠.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전 다만 이 끔찍한 얘기를 아무런 편견 없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죽은 뒤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부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인의 얘기를 다 듣고 그게 경찰에 알려야 할 상황이면 그걸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약속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래 몇 년 동안 선생님의 활동에 대한 책을 수없이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성격과 탐정 방법 등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운명의 신이 허락한 유일한 즐거움은 독서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즐거움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튼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경찰에 알리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제 운명일 테니까요. 어쨌든 다 털어놓아야만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론도 부인은 서랍을 열어 사진 2장을 꺼냈다. 한 장은 어떤 고개사의 모습이었다. 체격이 우람하고 불끈 튀어나온 가슴 근육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남자는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의 몸에 자신만만해하는 거만한 미소였다.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증언했던 그 남자 말인가요?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인은 다른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험악하게 생긴 모습 때문에 마치 난폭한 멧돼지를 연상시켰다. 무서운 짐승처럼 거칠고 으르렁댈 것 같은 야비한 인매와 사납게 찢어진 눈은 악마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톱밥 위에서 자란 불쌍한 아이였어요. 10살도 안 돼 서커스단에 들어가 엄청난 훈련을 받으며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성숙해지자 그 남자가 저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 때문이었죠. 저는 별 수 없이 그의 아내가 되었죠. 결혼하고부터 제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악마처럼 괴롭혔어요. 단원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때렸어요. 제가 가끔 한마디라도 하면 그는 저를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을 멀리하더군요. 그러나 그들이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를 너무 무서워했으니까요. 그는 평소에도 거칠었지만 술을 마시면 더 사나워졌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폭행을 저질렀죠. 죽일 것처럼 잔인하게 패기도 했고요. 경찰에 알려져 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에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도 안 됐어요. 단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거의 나가버리자 서커스 사업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레오나르도와 지미 글릭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커스단이 몰락해가는데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레오나르도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는 체격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가 멋진 외모를 갖기는 했지만 마음이 몹시 소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과 비교하자면 천사 가브리엘 같은 사람이었죠. 어쨌든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싹 트면서 정열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우리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나운 면도 있었지만 겁도 많았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레오나르도였죠. 남편은 저에 대한 복수로 저를 더욱 심하게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심한 비명을 지르자 레오나르도가 참다 못해 뛰쳐나와 우리 부부의 숙소인 텐트 앞까지 왔었어요. 그때 레오나르도와 저는 우리에게 닥칠 비극을 예감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없었고 남편은 점점 더 미쳐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영리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작전을 짰죠. 물론 저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는 곤봉을 만들었어요. 납덩어리에다 긴 쇠고리 5개를 매달고 구부려 마치 사자 발톱처럼 만든 겁니다. 사자가 달려들어 그를 죽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그걸로 남편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날 밤에도 평소처럼 저는 남편과 같이 사자에게 먹이를 주러 갔습니다.
칠흑같이 컴컴한 밤이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우리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죠. 그는 텐트 뒤에 숨어 있었는데 그만 우리를 놓쳐서 제때 곤봉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를 조심조심 따라왔죠. 그러다가 남편의 머리를 후려쳤던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시름이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뛰어가서 사자 우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가 피냄새를 맡고는 흥분했던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동물적 본능이 솟구쳤던 거죠. 문이 열리자마자 번개같이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곧바로 곤봉을 휘둘렀다면 사자를 떼어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혼비백산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이미 제 얼굴을 물어뜯기 시작했죠. 사자의 입에서 나는 냄새가 하도 고약하고 독해서 전 거의 고통도 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얼굴을 감싸며 소리를 질렀죠.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레오나르도와 글릭스 그리고 몇 사람들이 저를 사자 밑에서 끌어낸 모양입니다.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의식이 되돌아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사자를 몸서리치도록 저주했습니다.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저를 죽이지 않은 것이 슬펐기 때문이죠. 저는 이 처참한 꼴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숨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운명이죠. 이제 상처밖에 남은 게 없는 불쌍한 인간이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유지니아 론더의 최후 말입니다. 여인의 얘기가 끝나자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홈즈는 팔을 뻗어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의 표정은 이제까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깊은 연민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음이 안 좋군요. 사람의 운명은 정말 모를 일이에요. 운명이 부인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잔인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는 그를 다시 만난 적도 없고 소식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에게 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는 저를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거든요. 어쨌든 여자의 감정은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저를 혼자 두고 도망쳤지만 저는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되든 두렵지는 않습니다. 전 오히려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요. 저는 레오나르도의 운명에 계속 얽혀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했죠? 네. 지난달에 마르기트 근처에서 익사했습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어요. 납덩어리에 5개의 갈고리를 달았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깊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도 거기에 던져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 사건은 끝난 겁니다. 네, 끝났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홈즈는 그녀의 말소리에서 무언가 불길한 걸 순간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부인의 생명을 부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고통을 견뎌가며 삶을 지탱해내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조급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여인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그녀는 베일을 올리고 불빛 아래로 다가왔다. 선생님이 이런 몰골이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참혹한 모습이었다.
무슨 말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짓뭉개진 얼굴에 두 눈만이 빼꼼히 반짝이고 있어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이고 무서웠다. 홈즈는 순간 손을 들어 올렸다. 연민의 감정 못지않은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동작이었다. 우리는 잠시 후 방을 나왔다. 이틀 뒤 홈즈 집으로 갔을 때 그는 벽난로 위에 놓여있는 작은 푸른색 병을 자랑하듯 보여주었다. 병에는 빨간색 종이가 붙어 있었으며 극약이라고 쓰여 있었다. 마개를 열자 살구 냄새가 풍겼다. 청산가리 아니야? 맞아, 그녀가 보낸 거야. 족지에 썼더라고. 죽으려고 갖고 있던 이 약을 선생님께 보냅니다. 선생님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고 말일세.